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싱크탱크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가 8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면서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피소되고 대량의 채무를 안게 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메모드급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을 출범했습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3% 잠재 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른바 345 성장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후보도 캠프를 발족했고 김동연 후보는 충청도를 찾았습니다. 첫 소식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예비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성장과 통합이 출범했습니다. 경제와 금융, 외교 국방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전직 관료 등 500여 명이 모인 메머드급 조직입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되살리겠다며 345 전략 구상을 밝혔습니다. 관료주의적인 정부, 기존의 거를 잘 관리하는 정부, 이런 거는 곤란하다. 기업가 정신,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혁신하고.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최근 이 후보 행보에 발맞춰 실용주의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의 행보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앞서 이 후보가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AI 분야에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김동연 예비후보는 충남도당 당원 간담회를 갖는 등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로서 이 순회 경선을 충청 맨 먼저 하게 된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가슴 설렙니다. 이번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막이 오르는 가운데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캠프는 그야말로 문전성시,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교수 위주로 500여 명이 참여해 인수위원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상임 공동대표는 유종일 교수와 허민 전 전남대 부총장이 맡고 있는데 캠프 이사의 면면과 특징을 정태훈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싱크탱크의 좌장을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성남시장 후보 캠프 시절부터 함께해온 정책 자문가입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첫 발을 들인 장본인은 동시에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 좌우를 넘나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학자로서 중도 보수적인 또 현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안목을 갖고 계십니다. 유 대표는 싱크탱크 출범과 동시에 이재명 전 대표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에 대해 여건이 안 된다며 유보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정책 조직의 대표를 맡았는데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의 전문성을 띱니다.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성장과 통합은 이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성장과 통합은 총 34개 분과로 나뉘는데 일자리와 통상 외교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사실상 인수위 성격을 지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성장과 통합 측은 실질적 정책 개발을 위해 모인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시사해 정치 보복을 놓고 해석도 분분합니다. 먼저 이승민 기자의 취재 내용 보시고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정치 보복은 낭비다. 정치 보복과 관련해 이재명 예비 후보가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하며 밝힌 자신의 생각입니다.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괴로워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 예비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도 이 후보가 정치 보복할 사람이 아니라며 관련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정치 보복의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 다만 정치 보복의 개념이 추상적인 만큼 그 기준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잘못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을 찾으려고 다른 사안을 끄집어내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 진영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도 MBN에 전 정권 잔재 지우기나 전 정부 인사를 표적 감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견주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면 정치 보복성이 아닌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내란 수사를 내세워 적폐청산 시즌2에 나설 것이라며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정권은 어땠기에 연일 불거지는 정치 보복 논란,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요. 미국과 통상 문제, 이 과제가 굉장히 산적한데 한가롭게 대선 경쟁자나 또 전 정권을 향해서 이 칼끝을 겨눌 여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무너진 민생을 돌보는 게 국민들도 정치권에 바라는 점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보다 지금은 더 시급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이전 정부들은 어땠습니까? 우선 이명박 정권 때를 좀 들어보면요. 네. 이명박 정권 당시 이른바 이 박연차 게이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또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게 MB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면서 양 진영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바 있습니다. 훗날 문재인 정권도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추진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등을 적폐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검찰 조사 또 각 정부 부처의 진상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 내내 감사원의 표적 감사 그리고 당시 야당을 대상으로 한 여러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네,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정치 보복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 종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치 보복은 아닌가요? 우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 보복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부터 계속해서 정치 보복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정치보복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아니 있는 죄 누가 처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없는 죄 찾아내려고 탈탈 털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다만 이 후보는 잘못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미 검찰이나 경찰과 또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이 특검을 해서라도 내란 사태는 확실히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같은 걸로 보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예비 후보의 말을 믿지는 않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안철수 예비 후보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숙청이 일상화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한동훈 예비 후보도
공수처 강화를 내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검찰의 팔다리를 없애겠다는 것 아니냐. 즉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시즌2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 행사한 민주당 인사들도요. 여전히 보복당했다는 입장인 만큼 이 후보의 정치 보복 진위를 놓고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은 정치보복 어떻게 보셨습니까? 12.3 계엄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란 종식론과 정치보복, 그 연관성을 두고 공방은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후보가 8명으로 좁혀지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관심은 누가 4강에 진출할지인데 그 이후에도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한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유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입후보한 11명 가운데 국민 여론과 인지도, 공직 경험 등을 고려해 1차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예비후보는 모두 8명입니다. 1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께서는 이번 경선 과정이 국민의 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미디어데이와 후보자 비전대회, 토론회까지 거쳐 다음 주에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가려지게 됩니다.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로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남은 경선 기간 동안의 변수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후보들이 찬탄과 반탄으로 나뉜 만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민심과 당심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은 모든 후보들이 고심하는 지점입니다. 본선 이후까지 고려하셔서 적절한 수준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아마 전략을 다 생각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반탄파를 중심으로 한 합종 연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도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특히 한덕수 차출론을 띄웠던 의원들이 김문수 전 장관을 공개 지지한 것도 추후 범보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김부겸과 이낙연 전 총리 등 범야권 인사들도 참여하는 반명 빅텐트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이어 만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적 연대도 강조했는데 오 시장의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오세훈 시장을 찾아간 예비 후보는 4명입니다. 잠룡이었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의 중도 보수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가장 먼저 김문수 예비 후보는 오 시장과 아침을 함께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들고 사진 찍어야 돼요? 약자동행 정책의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산율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시장님의 정책을 제가 듣고 이렇게 메모를. 이어 오 시장과 면담한 나경원 예비 후보는 오 시장의 저서를 품에 안고 서울시 정책을 치켜 세웠습니다. 비록 시장께서는 출마 안 하셨지만 정책은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 시장과 도시락 오찬을 한 안철수 예비 후보는 본인이 오 시장처럼 중도 확장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인천시장인 유정복 예비 후보는 같은 수도권 지자체장인 점을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이나 인천 아닙니까? 한동훈 예비 후보 측은 MBN의 오 시장과의 만남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심 잡기에 이어 중도 표심 구애에 나선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오는 19일 조별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경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 같은 연대와 정반대인 손절론도 국민의힘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입니다.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윤심팔이하는 후보들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윤심보다 민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더 중요합니다. 유정복 예비후보도 언제까지 윤심에 기대 선거를 치를 생각이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킵시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 역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결별로부터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의 최소 조건이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서도 이른바 윤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윤심과의 명확한 거리두기에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해결해야 할 변수는 또 있습니다. 한덕수 출마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출마설 언급을 자제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견제 속의 당내 주자들의 입장,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당 지도부가 선을 그었고 경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마와 단일화에 대한 당내 주자들의 입장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한 대행 출마를 주장한 당내 의원을 캠프 핵심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단일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 속에 김 후보 측도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상당수 주자들은 부정적입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실 국정에 집중해야 될 때고 본인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자리이니만큼 이 선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1차적 책임이다. 한동훈 예비후보도 당내 경선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돼 있는데 부전승으로 기다린다. 그걸 누가 동의하겠어요? 누가 보는 분이 누가 그걸 공정하다고 하겠어요? 홍준표 예비후보는 당을 흔들려는 술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 내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도 나는 그 어마어마한 술책이라고 봅니다. 그분 그런 짓 할 사람 아닙니다. 안철수, 이철우 예비후보 역시 한대행 출마와 단일화 언급에 대해선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도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어제는 호남, 오늘은 영남, 대선 후보 일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강재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았습니다.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다산 정약교감을 건조 중인 도크를 스찰하고 정박한 초계함에 올라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한 대행은 예정됐던 격려 발언 등을 생략하며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했습니다. 어제 호남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엔 영남으로 두 번째 지역 행보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 책임자로서 경제 행보인 동시에 정쟁에 몰두하는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되는 화합 리더십을 보여주는 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대행은 조선소 방문에 앞서 전통시장에서 15년 동안 결식아동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온 식당을 찾는 등 민생 행보도 펼쳤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가스를 하나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영호남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여론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이어서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톡톡 시작합니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4대 60.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네, 오늘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요. 네. 이곳에 참여한 의원 4명이었습니다. 앞서 출마 선언 때 함께했던 박수영, 이뉴환 의원에 오늘은 김선교, 엄태영 의원이 추가돼 모두 4명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의원들이 적게 왔는데 지지 선언 일정을 두고도 혼선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래 오전 10시에 의원들의 지지 선언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기자회견 연기 공지가 나왔고 오호. 바로 15분 뒤에 또 비공개 면담으로 바뀌면서 예. 일정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네, 비가 와서 연기된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예상보다 지지 선언이 단촐해서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요? 그런 예측 좀 어허. 나오는데요. 또 하나의 숫자, 이 60 있었잖아요. 네. 이게 지난 2월에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국회를 찾았을 때 모인 의원들의 숫자입니다. 출마하기 전에는 60명, 네. 출마하고 나니까 4명.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오락가락하지 않았나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네. 당시 여권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김 후보가 토론회 기조연설을 하자 당내 의원 절반 이상인 수십 명이 토론회장을 찾았습니다. 김문수 파이팅! 흡사 출마 네. 선언 현장으로 보일 정도인데 불과 2달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건 당내 한덕수 대망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어휴.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추대에 앞장선 박수영 의원이 캠프에 합류하면서 네. 추후 한대행과 단일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함께 보겠습니다. 드럼통과 일배. 요즘에 드럼통으로 유명해진 나경원 후보. 근데 일배는 또 뭡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포 정치를 저격한 이 나 후보의 드럼통 사진에 네. 민주당이 일배를 끌어들이면서 발끈한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체 왜 드럼통에 들어갔는가 찾아보니까 일배 등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조롱할 때 쓰는 비하의 언어가 바로 드럼통이더군요. 민주당의 극우 프레임에 나 후보도 바로 반격했습니다. 네. 나 후보는 일베에 최초로 게시된 드럼통 행복주택 이미지라고 반문하며 훨씬 먼저 다른 커뮤니티 그리고 국민 사이에 돌고 있었다고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지금 드럼통 가지고 이제 양측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도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나 후보가요. 오늘 저희 유튜브에 나와서 이 드럼통 사진에 대해 이 대표가 반응했다 이렇게 어허. 말했습니다. 요새 말로 긁혔다, 즉 이 후보의 감정이 상한 것 같다면서 자신은 드럼통이 아닌 드림통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네. 긁히긴 긁히고 급하긴 급했고 아프긴 아팠나 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드럼통. 나경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드림통. 드림을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해주는 드림통이 되겠다. 네, 드럼통, 드림통. 아무튼 정치권 말은 참 잘 만들어냅니다. 다음 키워드도 함께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모금 당일 29억 원, 하루 만에 29억 원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저는 예상은 가는데 떴어요. 네, 이재명, 바로 네.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어제 바로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 원을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6만 3천여 명 가운데 99%가 10만 원 미만 소액 후원이라며 국민의 마음이 모인 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고요. 대선 경선은 법상 총액 한도가 29억 4천만 원입니다. 경선과 별도로 본선에서도 같은 금액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루 만에 한도액을 꽉 채웠어요. 역시 지지율이 높으니까 돈과 사람도 몰리는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이 사격 훈련 도중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임용된 지 2년도 채 안 된 20대 신입 경찰관인데 오발 사고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과학수사대 차량이 경찰 사격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총기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2시 20분쯤입니다.
부산경찰청 6기동대 소속 20대 순경이 사격훈련 도중 자신이 쏜 권총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총상을 입은 순경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격장 내 CCTV에는 해당 순경이 갑자기 총구 방향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발이 불량해서 보기 위해서 갖다 댄 건지 CCTV 상으로도 좀 확실치 않거든요. 경찰 사격장에는 총을 쏘는 개별 사로마다 방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만 총구 방향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따로 없습니다. 부산에선 불과 몇 달 전에도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총기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사격장 CCTV와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부모와 아내, 2딸까지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경찰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피의자는 가족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 진술만으로는 가족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윤길환 기자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검은색 승합차 안으로 피의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경찰은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서 도주한 50대 남성을 광주광역시에서 긴급 체포하고 범행 지역인 경기 용인시로 호송했습니다.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2딸이 숨졌는데 경찰은 남성이 자택에서 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가족에게 큰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해 계약자들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사기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히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가족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단정할 수 없다며 엄정한 수사로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틀 동안 남성을 조사한 경찰은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곧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와 입국 절차 강화가 세계인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수가 줄었고 유럽에서는 미국산 제품을 불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심사 강화에 세계인의 미국 여행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had some friends who were supposed to visit in April from England and they just canceled their trip. 실제로 지난달에 항공편을 통한 미국 방문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었고 미국을 찾는 유럽 주요 국가의 여행객은 무려 2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당국이 비자를 더 깐깐하게 보고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사례가 늘면서 영국 외무부조차 미국으로 여행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등 삼엄해진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고조된 반미 감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SNS에 미국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며 여행을 취소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인이 미국 방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겠다고 밝힌 데다 관세 인상 압박을 가해 반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We're not going to follow you down this authoritarian path,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oppose you as a people in a country. 동맹을 무시한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유럽에서도 미국 상품 전반을 보이콧하고 유럽 제품을 구매하자는 Buy from EU 움직임이 거세져 나이키 대신 아디다스를 사자는 등 구체적인 제품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인기입니다. 미국 여행이 줄고 보이콧이 심화되면 미국이 GDP의 최대 0.3%, 130조 원에 달하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에 이어 미국 내 대학과의 전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명문대학의 상징인 하버드대가 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정부는 수조 원의 보조금 삭감에 이어 대학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까지 위협했는데 다른 대학들도 트럼프 정부에 속속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여해 기자입니다.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단체로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명문대학의 상징인 하버드대에 3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삭감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이를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화를 요구해왔는데 하버드대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And Harvard should apologize for the egregious anti-Semitism that took place on their college campus against Jewish American students. There were professors.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구가 명문대학이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진보적 성향에 대한 공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반유대주의 조사뿐 아니라 다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폐지도 요구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연구비 지원을 끊는 것은 수백만 명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So what the American people has to lose is all of this research is done at universities.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법적이고 서투른 시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예이대 교수진 800여 명도 정부의 탄압에 맞설 것을 호소했고 매사추세츠 공대는 하버드의 뒤를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철자도 자주 틀리고 어휘력도 역대 대통령 중 최하란 말이 나오지만 8살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화법으로 유권자 마음을 휘어잡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력일까요? 계산일까요? 이한나 기자입니다. 상호관세 유예를 결정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You decided to put a 90-day pause. Well, I thought that people were jumping a little bit out of line. They were getting yippy, you know. They were getting a little bit yippy, a little.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EP라는 단어를 쓰자 SNS와 주요 외신들 사이에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어휘만 반복해서 쓰는 화법도 논란입니다. We put a big tariff on Europe. I don't think inflation is going to be a big deal. I hope soon the big beautiful bill and the big beautiful tax cuts. 트럼프 대통령은 철자를 자주 틀리는 것으로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일기행정부에서 보도를 뜻하는 커버리지를 코브페페로 오인한 데 이어 뺏겼다는 뜻의 스톨렌을 독일 전통빵인 슈톨렌으로 20번 이상 잘못 썼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정치 전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휘력이 만 8세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의 어휘력이 자신의 메시지를 누구에게나 효과적으로 전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휘력 부족 문제인지 고도의 정치적 전략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 세계는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놀랄만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5.4%를 기록한 건데요. 중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버티는 동력이기도 하겠죠. 다급해진 미국은 AI 반도체 칩 수출까지 제한하며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만리장성을 가득 메운 사람들. 기차역에도 사람 머리만 보입니다. 지난 1월 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 때의 모습입니다. 연인원 23억 명이 이동하며 먹고 마시고 놀며 물건을 산 덕분에 소비와 생산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춘제 효과 등으로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도 5.4%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市场销售增速回升，以旧换新相关商品销售增长较快。 다만 이 성과가 미래 실적을 당겨 쓴 효과라는 건 고민거리입니다. 실제로 수출의 경우 3월 12.4%나 급증했는데 145%의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빠르게 미국 수출 물량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장기전을 불사한 중국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추가 제재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AI 칩 선도업체인 엔비디아가 만드는 저사양 반도체 H20 칩의 수출까지 제한한 겁니다. 이 칩은
딥시크를 개발하는 데 쓰인 핵심 부품인 만큼 중국의 슈퍼컴퓨터나 AI 개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The ball is in China's cour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us. We don't have to make a deal with them.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any other country. 중국이 미국의 제재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내놓을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시장에 먹혀드느냐가 미중 간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주면 25%의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한 미국과의 관세 담판을 시작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쪽 각 사령탑이 미국에서 연속회의를 추진하는데요. 정부는 알래스카 LNG 투자와 방위비 문제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때 미 재무부의 요청으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회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에 본격적인 막이 오른 셈입니다.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부분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핵심 현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서 오간 내용들로 압축됩니다. 조선협력과 미국 LNG 수입,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가 골자입니다. 정인교 통상본부장이 이미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통상 당국자들과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찾습니다. 고위급 방미를 통해 양국 공통의 관심사인 조선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던 바 양국 간 경제 협력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미국산 수입은 늘리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식의 타협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안의 협상 의제 포함 여부엔 선을 긋고 있지만 조정 요구 가능성엔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만 콕 집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길 원하는지, 사업성은 있는 건지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비만 64조 원이 드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북단 포인트 톰슨에서 생산된 LNG를 남단 니키스키 수출 터미널까지 옮기기 위해 1,300km에 걸쳐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문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데도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것. 개발 사업이 일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다 1년 내내 땅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어서 기초공사부터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고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콕 집어 사실상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함께 지목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습니다.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또 방위비에 대해서 지출이 많다라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 대만은 지난달에 이미 미국 측과 알래스카 LNG 구매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일본의 대응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업 타당성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알래스카 사업을 지렛대 삼아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도 실제 투자 시 리스크는 줄이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북한 신도시에 최초의 PC방이 세워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에서 건너온 이탈 주민들은 허울뿐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화성지구에 새로 개업할 예정인 북한판 PC방, 컴퓨터 오락관의 모습입니다. 딸 주혜와 함께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업하는 봉사 분야라며 준비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오락관이 300석 규모라며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부터 IT 교육을 강조해오면서 컴퓨터방이나 전자도서관 등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고 알려집니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에 따르면 실상은 일부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당 그때 당시에는 500원 이상 받으면서 운영을 했었고 2016년, 17년 그때는 1,500원씩 받았고. 북한 노동자의 한 달 월급 절반에 가까운 비용입니다. 또 지방에 있는 전자도서관은 재원이 없어 부유층에게 컴퓨터를 구매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기증하는 방식으로 겨우 운영됐습니다. 개인들이 컴퓨터를 이제 사서 거기에다가 놓고 시간별로 돈을 받고 운영이 되면 개인하고 도서관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제 나눠 가지는 방식.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자유로운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해 폐쇄망인 인트라넷 교육을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이번에 오픈한 컴퓨터 오락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쟁점 중 하나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느냐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된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관련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방첩사의 간부가 경찰의 체포 대상을 불러줬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을 전달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는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주도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체포조 관련 오늘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당시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과장은 방첩사와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논의할 때 방첩사 측 소통 창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구 과장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로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 과장은 체포조 지원과 관련해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체포 명단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명이 포함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구 과장은 또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누군가 체포하라 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을 위해 준비했던 방첩사 간부는 체포를 위한 경찰의 지원은 물론 우선 체포 명단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조사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직접 참석한 최 부총리는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냐는 민주당 측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는데 증거가 나오자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재조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최 부총리가 직접 등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쪽지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고리로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며 경제 테러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하겠다고 해서 총탄핵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 최상목 땡 탄핵을 보니까 이거야말로 스토킹 탄핵이에요. 청문회에서는 최 부총리가 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는데 최 부총리의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고 고장이 나서 근데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위증에 해당한다며 언성을 높였고 최 부총리는 송구하다며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채 매입도 도마에 올랐는데 최 부총리는 금융기관 추천에 따라 매입했을 뿐이라면서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처음으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인 비아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경호처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경찰 수사관이 들어갑니다. 경호처에서 맡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직 협의 중이에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진행된 첫 강제 수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비아 전화기는 시스템 특성상 이미 제가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은 앞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비화폰 서버 확보를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도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영장만 제시하고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또다시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실패하면서 혐의 입증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관에 대한 지명 효력이 정지된 건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한 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 헌재가 최종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임명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목 후보자로 지명하며 월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신청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헌재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7인 체제가 되어도 이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향후 임명될 2명 재판관 의견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진다면 임명을 기다렸다가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론에 따라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기 침체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요즘 2,000원, 3,000원 이런 초저가 제품이 인기입니다.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일단 싸야 소비자의 눈길이 가는 거죠. 유승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할인전에 들어간 한 대형마트입니다.
과자와 즉석밥 등 50여 개의 제품을 1,000원 파격가에 내놨습니다. 가성비를 내세워 한 개에 1,000원에 파는 과자입니다. 세 종류 가운데 두 종류는 이미 품절됐습니다. 1+1 제품도 인기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정도 할인 행사는 해야 그나마 지갑을 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싼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쟁여놓고 이제 나눠서 살 수도 있고 최대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5,000원 아래 균일가 상품을 내세운 한 업체는 최근 생활용품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운동복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브랜드 운동복 티셔츠를 단돈 3,000원에 파는 등 가성비를 넘어 초저가 전략이 주요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런 초저가 제품의 품질이 지속하지 않거나 미끼 상품 역시 단발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조업체와의 협상이나 이 상생 구조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유통업계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페어 화랑미술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합니다. 올해는 최대 후원사로 금융권이 합류해 예술과 금융의 경계를 넘나드는 미술의 새 트렌드를 제시할 전망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1979년 한국 화랑협회전으로 시작한 화랑미술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페어입니다. 봄을 대표하는 페어로 매년 미술시장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 역할도 합니다. 이번 화랑미술제엔 증권사가 최대 후원사로 참여해 눈길을 끕니다.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 금융회사로서의 투자 영역 내지는 미래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막전에 맞춰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는 금융과 예술의 접점 등에 대한 다양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예술 작품으로 단순한 소장의 개념을 넘어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집중 이뤄졌습니다. 미술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랄지 아니면 조각 투자, 플랫폼 투자 등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치 투자 측면에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고금리와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미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다른 재화에 비해서 더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열리는 화랑미술제는 테마형 도슨트 프로그램이나 특정 작가 한 명을 간이 개인전 형식으로 부각하는 솔로 부스 섹션, 신진 작가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줌인 등 외연 확장에도 나섭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제1회 매일경제 파크골프대회가 오늘과 내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 노을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서울 21개구 자치구 대표 선수들이 구의 명예를 걸고 순위를 가리는 단체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 그룹 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내빈과 함께 시타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쌀쌀했지만 한낮엔 다소 덥게도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도 더 오르겠습니다. 지도에 붉게 표시된 지역들은 25도를 웃돌 텐데요. 특히 김천의 낮 기온 28도, 대전과 완주는 27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24도로 초여름을 방불케 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북부는 새벽 한때, 강원 내륙과 산지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4도, 춘천은 10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 대구가 13도로 출발하겠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낮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